백날 따라해도 절대 한국엔 안 된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울려 퍼진 비웃음. 그런데 딱 1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꺼낸 믿을 수 없는 숫자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워싱턴까지, 공장 바닥에서 펜타곤 회의실까지 당신이 전혀 몰랐던 한국 군사력의 진짜 비밀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브뤼셀 새벽 6시 호텔방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에단 콜린스 미 국방부 산하연합전력평가실 선임 분석관으로 이번 주 내내 나토 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어젯밤 읽다 만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러시아 군사력 평가, 중국 해군 확장 분석, 유럽 방위 예산 검토, 모두 익숙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급자인 제럴드 국장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죠. 콜린스, 오늘 회의 준비됐나? 네. 자료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러시아 관련 브리핑 자료요. 좋아. 그가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어. 오전 세션에 스웨덴 군사 전문 방송 영상을 먼저 본대. 짧은 거야. 3분짜리. 스웨덴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한국 관련이래. 제럴드가 답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회의 때 보면 알겠지. 그냥 참고 자료 정도야. 별거 아닐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면 아마 방산 수출 얘기겠죠.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가 많이 팔렸으니까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뉴스에서 자주 봤던 이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갈 내용은 아닐 거였어요. 저는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군사력 평가가 제 전문이었죠. 숫자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어요. 감정 없이 데이터만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동맹은 친구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죠. 나토 본부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이었죠. 저는 뒷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요.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프랑스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먼저 스웨덴 군사 전문 방송에서 제작한 평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최근 동아시아 군사력 분석인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더군요.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스웨덴어 나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깔렸어요. 차분한 남성 목소리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26년 세계는 새로운 군사 강국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나라가 표시됐는데 한국이 붉은색으로 강조됐어요. 지도가 천천히 확대되면서 한반도가 중앙에 자리 잡았죠. 나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분석 결과 한국은 현재 가장 위험한 중형 군사국가입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앉은 영국 대령이 킥킥거렸습니다. 위험하다니 과장이 심한데요? 옆자리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뒷줄에서도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스웨덴 방송이 좀 센세이셔널하게 만들었나 보다 싶었죠. 한국은 좋은 무기를 만들지만 위험하다는 표현은 너무 과했습니다. 중형 국가일 뿐이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막대 그래프였어요. 재래식 전력, 생산 능력, 기술 수준을 종합할 때 한국의 전쟁 지속 능력은 예상을 초과합니다.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병력수, 전차, 전투기, 함정 숫자가 나라별로 비교됐어요. 한국 막대는 중간쯤 위치했죠. 미국, 러시아, 중국보다 훨씬 낮았고 프랑스, 영국과 비슷했습니다. 수치 자체는 평범했어요. 인상적이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었죠. 프랑스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중견국 수준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특별할 게 없었죠. 나토 회원국 중에도 비슷한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기존과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가로축이 길게 늘어나 있었죠. 31, 91, 181로 표시된 선 그래프였습니다. 세로축은 전력 유지율이었어요. 나레이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단기 분쟁이 아닌 장기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전력 유지율은 타국을 압도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회의실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죠. 30일 시점에서 대부분 국가의 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전력이 70% 수준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보급 부족과 정비 지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자막으로 나타났죠. 예비 부품 소진, 탄약 재고 감소, 수리 능력 포화. 하지만 한국을 표시한 붉은 선은 거의 수평이었습니다. 90%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20% 이상 높았죠. 90일이 되자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비 부품이 고갈되고 탄약이 바닥나고 수리시설이 포화 상태가 됐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한국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85%를 유지했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였죠. 181 시점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이었어요. 대부분 국가는 40% 아래였습니다. 반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 거의 절반 이하 전력만 남는다는 뜻이었죠. 장기전은 소모전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80% 이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전력의 80%를 유지한다는 거였어요. 선 하나가 다른 모든 선들 위에 우뚝 서 있었죠.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까 웃던 사람들도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영국 대령이 팔짱을 끼고 앉았고 독일 대표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가 불이 켜졌어요. 프랑스 장군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회의적이었죠. 장기전 시나리오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쟁은 짧고 강렬하게 끝나요. 6개월씩 끄는 전쟁은 없어요. 이라크 봐도 초반 몇 주가 결정적이었죠. 맞습니다. 영국 대령이 동의했어요. 이 영상은 너무 이론적이에요. 실전에선 다르죠. 정치적 압력도 있고 국제사회 개입도 있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래프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180일 유지율 80%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죠. 그게 진짜라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든 펜으로 노트에 숫자를 적고 있었죠. 이 수치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제럴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손짓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을 피해 창가 쪽으로 갔죠. 콜린스, 자네한테 새 임무가 생겼네.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죠. 오늘 아침 영상 말이야. 제럴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상부에서 반박 보고서를 원해. 스웨덴 평가가 왜 틀렸는지 증명하라는 거지. 데이터 뜯어보고 문제점 찾아내면 돼. 언제까지입니까? 2주. 제럴드가 답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올려. 한국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결론 내면 돼. 간단한 일이야. 숫자 몇 개 다시 계산하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과장일까요? 아침에 본 그래프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야 했어요. 화면에 빈 문서를 띄워놓고 제목부터 정했죠. 스웨덴 군사방송 한국 평가에 대한 반박 분석. 하지만 첫 문장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과장이라고 단정하기엔 그래프가 너무 구체적이었죠. 저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한국 관련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병력 현황, 무기 보유 현황, 국방 예산, 익숙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병력 50만 명, 전차 2,000대 이상, 자주포 5,000문 이상, 전투기 400대 정도, 예비군은 300만 명이었죠. 숫자 자체는 인상적이었지만 새로울 건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던 정보였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스웨덴 영상이 강조한 건 무기 숫자가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죠. 30일, 90일, 180일. 전쟁이 길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검색 키워드를 바꿨어요. 생산 능력, 보급 시스템, 정비 인프라, 다른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산 능력 항목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연간 K2 전차 생산 가능량 200대 이상, K9 자주포 연간 생산량 150문, 수출형 포함 시 250문 이상.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간 200대라는 건 한 달에 약 17대라는 뜻이었어요. 한 주에 4대 정도였죠. 그것도 평시 기준이었습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월 30대 이상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데이터를 열어 비교해 봤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은 약 50대였어요. 프랑스 르클레르는 그보다 낮았죠. 영국 챌린저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4배 빨랐어요. 자주포는 더 격차가 컸습니다. 한국 K9은 연간 250문 생산 가능했는데 독일 장갑곡사포 2000은 연간 30문 정도였어요. 거의 8배 차이였죠. 이건 단순히 무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속도가 다른 거였어요. 보급 시스템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표가 나타났죠. 탄약 재고 회전주기 45일, 예비 부품 재고 회전주기 30일, 연료 비축량 91분 이상. 저는 나토 표준 수치를 떠올렸습니다. 탄약 60일, 부품 45일, 연료 60일이 일반적 기준이었어요. 한국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예비 부품 회전이 30일이라는 건 공급망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뜻이었죠. 전쟁 중에 부품이 빨리 공급되면 고장난 무기를 빨리 고칠 수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속도 빠름, 보급 회전 빠름, 부품 공급 빠름. 세 가지가 조합되면 뭐가 나올까요? 전쟁이 길어져도 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정비 능력 평가 보고서였죠. 야전 정비 능력 자체 보유율 85%, 주요 무기 체계 국산화율 90% 이상.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 부품 없이도 대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제 엔진, 독일제 변속기, 프랑스제 센서. 전쟁이 길어지면 이런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거의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엔진도, 변속기도, 센서도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빠른 생산, 빠른 보급, 독자 정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장기전에서 유리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전력이 90%, 90일이 지나도 85%, 180일이 지나도 80%. 스웨덴 그래프가 허황된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었죠.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거였죠. 30일 단기전 시나리오를 먼저 입력했습니다. 전차 200대 손실 발생. 보급선 정상 작동, 외국 부품 공급 가능. 결과를 계산했어요. 한국 전력 유지율 88%, 타국 평균 75%.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일 중기전 시나리오를 돌리자 달라졌어요. 전차 500대 손실, 보급선 일부 차단, 외국 부품 공급 지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전력 유지율 82%, 타국 평균 55%. 격차가 거의 2배로 벌어졌죠. 180일 장기전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전차 800대 손실, 보급선 대부분 차단, 외국 부품 공급 중단. 한국 전력 유지율 79%, 타국 평균 38%. 한국은 거의 80%를 유지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40%도 안 됐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실수가 없는지 점검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산이 손실을 따라잡았기 때문이죠. 한 달에 전차 30대를 만들면 6개월이면 180대였어요. 손실을 계속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도 빨리 공급되니까 고장난 무기를 빨리 고쳤죠. 다른 나라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생산이 느렸고 부품 공급이 끊겼고 정비가 막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창밖을 보니 브뤼셀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죠. 반박 보고서를 써야 했는데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스웨덴이 틀렸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스웨덴이 맞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던진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를 물었었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였어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의 지속력이었죠. 그 순간 이 평가는 단순 군사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 문제였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장기전에서 이렇게 강하다면 동아시아 균형이 달라질 수 있었죠. 저는 보고서 제목을 지웠습니다. 새로 썼어요. 한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성에 관한 예비 분석.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재평가였죠. 사흘 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지하 2층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뤼셀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한국 군사력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죠. 저는 지난 사흘간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동료 분석관 제니퍼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에단, 브뤼셀 어땠어? 괜찮았어요. 저는 대답했죠. 흥미로운 영상 하나 봤고요. 스웨덴 거? 제니퍼가 물었어요. 나도 이메일로 받았어. 한국 과대평가 아니냐는 얘기 많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데이터 다시 보니까요. 제니퍼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웃었어요. 에단, 당신이 그런 말하다니 의외네요. 항상 숫자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다시 봤어요. 제가 말했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던진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물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 전차가 몇 대인가? 전투기 성능이 어떤가? 이런 거였죠. 그게 평가 아니에요? 제니퍼가 되물었어요. 틀린 질문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한국은 전쟁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예요. 제니퍼가 팔짱을 꼈습니다. 차이가 뭔데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죠. 무기 성능은 단기전에서 중요해요. 처음 30일 동안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전쟁이 90일, 180일로 길어지면요. 그럼요. 생산 속도, 보급 능력, 정비 시스템이 중요해져요. 저는 그래프를 펼쳐 보였습니다. 무기는 소모품이거든요. 부서지고 고장나고 탄약이 떨어져요. 그걸 얼마나 빨리 보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제니퍼가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빨라요. 제가 답했습니다. 생산도 빠르고 보급도 빠르고 정비도 자체적으로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제니퍼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럼 스웨덴이 맞았다는 거네요. 적어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인정했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본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상급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럴드 국장과 부국장, 그리고 몇몇 선임 분석관들이 모였어요.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럴드가 보고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자네 제목이 바뀌었던데 반박 보고서 아니었나? 네, 바꿨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분석하다 보니 반박할 게 없어서요. 부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스웨덴 평가가 맞다는 건가? 적어도 방향은 맞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들은 우리가 안 보던 걸 봤어요. 뭘 봤는데? 제럴드가 물었어요. 시간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했어요. 가로축은 짧았습니다. 30일까지만 표시했죠. 단기전 기준이었어요. 전차 몇 대, 전투기 몇 대, 성능이 어떤가 이런 거였죠. 그런데 스웨덴은 이렇게 봤어요. 선을 길게 늘렸습니다. 180일까지 그었죠. 전쟁이 6개월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30일까지는 별 차이 없어요. 다들 비슷해요. 하지만 90일 넘어가면 달라져요. 생산 속도, 보급 능력, 정비 시스템, 이게 차이를 만들죠. 한국은요? 선임 분석관 하나가 물었어요. 빨라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생산도, 보급도, 정비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유지율이 높아요. 180일 지나도 80% 유지해요. 부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근거가 있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연간 전차 생산 능력 200대 이상, 자주포 250문 이상, 예비 부품 회전주기 30일, 무기 국산화율 90%, 다 공식 데이터예요. 제럴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게 단순 군사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계 질서 문제예요. 만약 한국이 장기전에서 이렇게 강하다면 동아시아 균형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요? 부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아시아를 이렇게 봤어요. 미국이 중심이고 일본이 핵심 동맹이고 한국은 보조 역할이었죠. 하지만 장기전 능력까지 고려하면요. 한국 비중이 올라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버틸 수 있는 나라니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제럴드가 한숨을 쉬었죠. 그럼 우리 전략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건가? 최소한 재평가는 필요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과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거요. 부국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상부에 올려야겠어. 이건 우리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 주차장이 보였어요. 차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질문을 바꾸니 답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한국은 전쟁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모든 걸 바꿨어요.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 결론이 달라졌고, 전략도 달라져야 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럴드였어요. 콜린스, 내일 아침 국장 브리핑이야. 자네가 직접 설명해. 알겠습니다. 저는 답했죠.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국장 브리핑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만 했어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그게 전부였죠.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출장 명령서에는 목적이 명시돼 있었어요. 한미방산 협력 현황 점검. 하지만 제럴드가 사무실로 불러 따로 얘기했을 때 진짜 목적을 들었죠. 콜린스, 공식적으론 협력 점검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론 한계를 확인하는 거야. 한국의 한계요? 네. 제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보고서대로면 한국이 장기전에 강하다는 건데 그게 정말인지 직접 봐야 해.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뭘 보면 됩니까? 무기 시험 말고 다른 거. 제럴드가 말했어요. 공장을 봐. 생산 라인, 보급 창고, 정비시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그리고 사람도 봐. 알겠습니다. 저는 메모했죠. 서울행 비행기는 14시간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부 연락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젊은 장교였죠.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콜린스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중희입니다. 일정 설명드릴게요. 차 안에서 김중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국방부 브리핑이고요. 모레는 K2 전차 시연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은 KF-21 생산 현장 방문하시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정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김중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꾸시겠다고요? 무기 시험보다 공장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죠. 생산 라인이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그건 일정에 있는데요. 김중희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KF-21 공장 방문 예정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시용 말고 실제 생산 현장이요. 수출용 아니라 한국군 납품하는 라인 보고 싶어요. 김중희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한국어로 짧게 통화했어요. 끊고 나서 저를 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경남 창원의 한방산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중희가 어렵게 허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내부 촬영은 금지지만 둘러보는 건 가능하다고 했죠. 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넓은 부지가 펼쳐졌습니다. 건물 여러 동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먼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브리핑부터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회의실보다 생산 현장이 보고 싶었어요. 브리핑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했습니다. 현장을 더 오래 보고 싶어서요. 안내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생산 라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용접 소리, 절단 소리,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익숙한 공장 소음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생산 라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요. 안내 직원이 설명했죠. 왼쪽은 수출용이고 오른쪽은 국군 납품용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분리돼 있네요. 네. 직원이 답했어요. 규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라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일반 공장이라면 수출용과 내수용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생산했을 거예요. 같은 라인에서요. 하지만 여기는 아예 라인 자체가 분리돼 있었죠. 왜 분리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효율성 문제 아닌가요? 긴급 상황 대비입니다. 직원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수출 라인 멈추고 국군 라인만 돌릴 수 있거든요. 전시에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이건 평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시스템이었죠.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품 창고가 보였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선반마다 부품이 가득했습니다. 재고가 많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직원이 답했습니다. 90일치 비축하고 있어요. 국군 납품 기준으로요. 90일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석 달치나 쌓아두는 겁니까? 규정입니다.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90일치 부품을 항상 비축한다는 건 생산이 3개월 멈춰도
납품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보통 공장은 재고를 최소화했습니다. 저스트 인타임 방식이었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비용보다 지속성을 택한 거였어요. 조립구역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장갑차 차체가 놓여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동선을 유심히 봤습니다. 부품 창고에서 조립 라인까지 거리가 가까웠어요. 동선이 효율적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시 전환 고려한 겁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하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공장은 평시에도 전시 체제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동선, 재고, 라인 분리, 모든 게 전쟁을 가정하고 설계된 거였죠. 품질 검증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장갑차 용접 부위를 검사하고 있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였죠. 안경을 쓰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 콜린스입니다. 박성호입니다.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품질 검증 라인 책임자예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한 15년 됐네요. 박성호가 답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공장에서 용접공이었어요. IMF 때 잘렸다가 다시 돌아왔죠.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박성호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씨, 그때 외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어요. 1997년 말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끝났다고 했어요. 박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유명한 경제지들이요. 다들 똑같은 얘기했죠. 한국은 더 이상 경쟁력 없다고, 제조업 강국 시대는 끝났다고요. 아시아의 호랑이는 이제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썼습니까?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직접 봤어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 가서 신문 찾아봤거든요. 실직하고 할 일 없을 때요. 외국 신문들 번역된 거 읽어봤는데 충격이었죠. 한국이 뭘 만들 수 있는 나라냐는 시기였어요. 기술은 일본만 못하고 가격은 중국한테 밀린다고요. 중간에 낀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끝났다는 거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랬냐고요? 미국이 더 심했어요. 박성호가 답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실패했다고 했죠. 정부 주도 경제는 안 된다. 재벌 중심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제조업은 포기하고 농업이나 하라는 시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땠습니까? 분했죠. 박성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용접 기술 쌓았는데 그게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은 아무것도 못 만든다. 기술도 형편없다. 그냥 망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평생 일했거든요.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외국에서는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공장들이 줄줄이 문 닫았던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공장 다 정리했거든요. 돈 빼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투자 가치 없다고 했대요. 만드는 것도 팔리는 것도 없을 거라고요. 차라리 베트남이나 태국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정말 그랬습니까? 네.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에 매일 나왔어요. 외국 기업 철수, 공장 폐쇄, 대량 해고, 매일 그런 기사였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한국 제조업은 끝났다. 경쟁력 없다. 기술 수준 낮다. 이제 못 만든다. 계속 그런 얘기만 했어요. 듣고 있으니 정말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같았죠.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박성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외국 언론 말이요. 저는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우리가 만든 제품 봤어요. 품질 좋았어요. 기술도 있었고요. 단지 돈이 없었을 뿐이에요. 외국 은행들이 빌려주지 않아서요. 그게 기술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 문제였죠. 하지만 세계는 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자체를 못 만드는 나라로 본 거네요. 그랬죠. 박성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 수 있냐는 거였어요. 그냥 부품이나 조립이나 하던 나라 아니냐. 고급 기술은 없다. 독자 개발 능력 없다. 계속 그런 식이었죠. 심지어 일본 언론은 더 심했어요. 한국은 일본 따라하기만 했다. 이제 본색 드러났다. 결국 못하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비웃었죠.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무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잖아요. 세계가 사가는 거고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말도 안 된다는 거였죠. 전차 만든다고 하면 웃었어요. 전투기 만든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잠수함 만든다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한국 기술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외국 부품 사다가 조립이나 하라고요. 그게 세계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잖아요. 제가 말했죠. 지금 한국 무기 수출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틀렸죠. 박성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만들 수 있었어요. K2 전차 만들었고 K9 자주포 만들었고 KF-21 전투기도 만들었어요. 다 독자 기술이에요. 외국이 불가능하다던 걸 다 해냈죠. 오히려 지금은 외국이 한국 거 사가잖아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다들 한국 무기 사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절박했으니까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1997년에 세계가 우리를 무시했거든요. 한국은 못 만든다고요. 그 말이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죠. 꼭 만들어내겠다고요.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무시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게 IMF 세대의 각오였어요. 저는 박성호의 눈을 봤습니다. 확신이 보였어요. 분노도 보였죠. 무시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틀렸다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요. 증명은 이미 됐어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무기 세계가 사잖아요.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요. 한국이 못 만든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거 사가는 거예요. K9 자주포만 해도 10개국 넘게 수출했어요. 1997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저는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무시당했으니까 다시는 안 당하려는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무시 못하게요. 규격 통과가 목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가 목표예요. 그래야 다시는 한국이 못 만든다는 소리 안 듣죠.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다시 봤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손이었어요. IMF 때 막노동하던 손이기도 했죠. 그 손이 지금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 수 있냐던 세계의 조롱을 이 손이 매일 반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격 하나하나 완벽하게 통과시키면서요. 용접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면서요. 그게 박성호의 복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였죠. 그제서야 작업하는 게 눈에 들어왔고 박성호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용접 강도요. 박성호가 장갑차를 가리켰습니다. 규격은 통과했는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왜 다시 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미 통과했으면 됐잖아요. 박성호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규격은 통과해도 전쟁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기준은 넘었는데요. 기준은 최소예요. 박성호가 답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최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것 하는 애들이 제 아들 또래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제 머릿속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숫자만 봤습니다. 생산 속도, 보급 회전율, 정비 능력 모두 데이터였죠. 하지만 박성호의 손과 그 말 한마디가 보여준 건 달랐습니다. 감정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책임감이었죠. 이 공장은 그냥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을 지킬 장비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아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와 품질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문제였죠. 공장 밖으로 나와 저는 김중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일정은요? 김중희가 시계를 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죠. 다른 건 줄여도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정 조정하겠다고 했죠. 저는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성호가 여전히 용접 부위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IMF 때 일자리 잃으셨다고요? 네. 박성호가 손을 멈췄어요. 하루아침이었어요. 공장 문 닫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박성호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98년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문 앞에 공지문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부로 폐업한다고요. 40년 된 공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애가 둘이었죠. 갑자기요?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였어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도 2달치 밀려 있었는데 그것도 못 받았어요. 회사가 부도났으니까요. 그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뭘 생각했는지 기억나요? 뭘 생각하셨는데요? 한국이 뭘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요. 박성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IMF 터지고 나서
외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끝났대요. 더 이상 경쟁력 없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계속 말했죠. 저는 그 다음 2년간 막노동했어요. 건설 현장, 하역 작업, 일용직 뭐든 했죠. 기술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공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2000년쯤이었나? 박성호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방산 공장들이 다시 사람 뽑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정신 차린 거죠. 우리가 뭘 만들어야 산다는 걸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용접 기술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니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박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공장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규정이 엄격했고 검수가 까다로웠고 절대 대충 못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이게 나라 지키는 거니까요. 제 아들 또래 애들이 쓸 거니까요. 박성호는 다시 용접 부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약해 보여요. 규격은 통과했지만 한 번 더 보강하라고 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이미 기준은 넘었는데요. 박성호가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씨.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가 말했어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장갑차 타고 나가는 애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그 애가 살아 돌아와야 해요. 그러려면 이게 완벽해야 하죠. 저는 그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었어요. IMF 때 일자리 잃고 막노동하던 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옆에서 그를 지켜봤죠. 그는 센티미터 단위로 용접선을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때로는 작은 망치로 두드려봤어요.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이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와 품질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라인 배치, 충분한 부품 재고, 전시 전환 설계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진짜 핵심은 사람이었죠. 실패를 경험한 세대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규격 통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니었어요. 박성호의 말을 적었죠. 규격은 통과해도 전쟁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 하는 애들이 제 아들 또래예요. 한국이 뭘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문장들이 데이터보다 더 많은 걸 설명했습니다. 왜 한국이 장기전에 강한지, 왜 생산이 빠른지, 왜 품질이 높은지.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실패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요. 공장을 나오며 박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강하고요. 하지만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가 물었죠. 미국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본토가 무너진 적이 없고요. 우리는 달라요. 나라 자체가 사라질 뻔했어요. 6.25 때도 IMF 때도요. 그래서 우린 절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절박함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프로젝트처럼 관리했어요. 예산 짜고 일정 잡고 목표 달성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이기든지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였죠. 그 절박함이 박성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는 그 꼼꼼함에 있었어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김중희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유익했습니다. 저는 답했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사람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요. 김중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에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한국 군사력의 인적 요인, 실패의 기억과 생존 본능.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 중심의 군대가 아니다. 그 문장을 지웠어요. 다시 썼죠. 한국은 실패의 기억을 가진 세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다. 이 유형의 국가가 가장 오래 버틴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밤하늘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구조, 부품 재고, 시스템, 품질 검증 과정 모두 중요한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성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달았죠. 펜타곤 최종 보고서.
한국 군사력 재평가 서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작동한다.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라는 단어가 맞나 싶었죠. 군사 분석 보고서에 감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8년간 숫자만 다뤘어요. 데이터, 그래프, 통계, 감정은 변수가 아니었죠. 오히려 배제해야 할 노이즈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를 보며 깨달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동력이었습니다. 실패의 기억, 생존 본능, 책임감. 이게 한국 생산 속도와 품질을 만드는 진짜 이유였죠. 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실패의 기억을 가진 세대가 만든 생존 시스템이다. 이 감정이 생산 속도와 유지력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수출용과 내수용 라인 분리, 90일치 부품 비축, 전시 전환 동선 설계, 모두 구체적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숫자 뒤에 사람을 넣었습니다. 품질 검증 라인 책임자 박성호는 IMF 외환위기 때 실직했다가 2000년 방산 산업에 재진입한 인물이다. 그는 규격 통과한 제품을 재검증하며 이렇게 말했다. 규격은 통과해도 전쟁은 봐주지 않는다. 이거 타는 애들이 내 아들 또래다. 이 한마디가 한국 방산의 본질을 설명한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두 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다. 1950년 전쟁으로 국가가 거의 붕괴됐고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가 무너졌다. 이 경험이 현재 40대 이상 세대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그들은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절박하다. 이 절박함이 품질 기준을 높이고 생산 속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새벽 2시까지 썼습니다. 보고서는 20페이지가 됐어요. 전반부는 데이터였죠. 생산 능력, 보급 시스템, 정비 인프라 모두 숫자로 증명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달랐어요. 박성호의 이야기, 공장 노동자들의 태도, 실패의 기억,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사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이나 규모가 아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세대의 책임감이다. 이들은 전쟁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존으로 본다. 따라서 타협하지 않는다. 규격 통과가 목표가 아니라 완벽이 목표다. 이 태도가 장기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미국은 이 감정적 요인을 전략적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지속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주요 인사들이 모였어요. 제럴드 국장, 부국장, 그리고 몇몇 장성들이었죠. 저는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첫 화면에는 공장 사진이 떠 있었죠. 생산 라인 두 갈래로 나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공장은 평시에도 전시 체제 전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수출용과 국군용 라인이 분리돼 있고 부품은 90일치 비축됩니다. 이건 효율성보다 지속성을 우선한 설계예요. 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들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가정하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박성호 사진이 나타났어요. 품질 검증 라인에서 용접 부위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은 품질 검증 책임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IMF 때 실직했다가 방산 산업에 돌아온 인물이죠. 그는 이미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타는 애들이 자기 아들 또래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 하나가 물었어요. 그게 특별한 겁니까? 보통 아닌가요? 특별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이 감정이 바로 한국 생산 속도와 품질을 만드는 동력이거든요. 감정이요? 제럴드가 되물었습니다. 군사 분석에서 감정을 변수로 보자는 겁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경우엔 그래야 합니다. 한국은 실패를 경험한 세대가 만들고 있어요. 6.25 전쟁, IMF 외환위기, 두 번 무너질 뻔했죠. 그래서 절박합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부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은 장기전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스웨덴 평가가 맞았어요. 180일 지나도 전력 80% 유지 가능해요. 이유는 시스템도 있지만 사람이 더 큽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장성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한국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말했죠. 장기전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이 핵심이에요. 실제로 버틸 수 있는 나라니까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럴드가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한참 읽더니 고개를 들었죠. 콜린스. 이 보고서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번엔 필요했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 안 되거든요. 제럴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가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한국을 계속 오판해요.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박성호의 말을 반복해서 인용했어요. 규격은 통과해도 전쟁은 봐주지 않는다는 말을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제럴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가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문을 닫고 앉으라고 했죠. 콜린스. 보고서 상부에 올라갔네. 제럴드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엇갈려. 그가 답했죠. 일부는 동의하는데 일부는 너무 감정적이라고 해. 군사 분석이 아니라 에세이 같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제가 본 게 그거였어요. 알아. 제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네 보고서 읽어봤어. 설득력 있더군. 하지만 펜타곤은 숫자를 원해. 감정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제럴드가 말했어요. 곧 증명될 거야. 현실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죠. 하지만 박성호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던 그 꼼꼼한 손이요. 어느 날 아침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동부가 정세 관련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모니터에 지도가 떠 있었죠. 한반도 주변이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부터 북한 군사활동이 급증했습니다. 미사일 기지 활동 징후, 전투기 출격 증가, 함정 이동 포착됐고요.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주한미군 경계 태세 격상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죠. 한국군 동향도 주시 중이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주요 기지들이 표시됐어요. 한국 측 반응이 빠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계 태세 격상 통보한 지 3시간 만에 주요 부대 배치 완료했어요. 탄약 보급, 장비 점검, 예비군 대기 명령까지 끝났습니다. 3시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확인했어요. 보통은 12시간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성명은요? 다른 사람이 물었죠. 없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 안 했어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인다. 박성호도 그랬어요. 화려한 말 없이 손으로 확인했죠. 한국은 국가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 없이 조용해졌지만 대기 태세는 유지됐어요. 저는 한국군 동향을 계속 지켜봤죠. 보급 상황, 부대 배치, 장비 가동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건 지속력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군 가동률은 95% 이상이었습니다. 보급도 원활했고 장비 고장률도 낮았어요. 예비 부품이 빨리 공급됐고 정비가 즉각 이뤄졌죠. 제가 공장에서 본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럴드에게 메모를 보냈어요. 한국군 대응 속도와 지속력 주목할 만합니다. 보고서 내용과 일치해요. 제럴드가 답장했습니다. 알아. 상부도 보고 있어. 2주 후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북한이 훈련 종료를 선언했고 부대를 철수시켰어요. 위기가 지나간 겁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분석했죠. 사후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각국 대응 상황이 비교됐습니다. 미군은 경계 태세 격상에 6시간 걸렸어요. 일본 자위대는 8시간이었죠. 한국은 3시간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걸린 겁니다. 2주간 가동률 유지 현황도 비교됐어요. 미군 90%, 일본 85%, 한국 96%,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장성 하나가 물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릅니까?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부품 재고가 충분했고 보급 체계가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인원 숙련도도 높았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장성이 저를 봤어요. 태도입니다. 저는 말했죠. 한국은 이걸 훈련으로 안 봐요. 실전으로 봅니다. 북쪽에 실제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박하고 그래서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2달 전 보고서에 썼던 내용이었어요. 감정적 요인, 생존 본능, 실패의 기억. 이제 현실이 증명하고 있었죠. 회의 후 제럴드가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자네 보고서 다시 읽히고 있어. 정말요? 네. 제럴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사태 보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성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김중희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었거든요. 박성호 씨. 에단 콜린스입니다. 지난번 공장 방문 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한국군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3시간 만에 배치 완료하고 2주간 가동률 96% 유지했더군요. 당신이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규격 통과가 아니라 전쟁 대비였어요. 그 꼼꼼함이 국가 전체에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콜린스 씨. 우리는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감사는 필요 없어요. 다만 이해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릴 오해하거든요. 박성호.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책상 옆에 붙여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한국의 빠른 대응, 높은 가동률, 철저한 준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존이었죠. 며칠 후 상부에서 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국군 협력 강화, 공동훈련 확대, 정보 공유 심화, 한국 비중을 높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제럴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반영됐어. 감정적 요인까지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로 했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박성호의 손이 떠올랐죠.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던 그 손이요. 그 손이 만든 장비가 지금 한반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군 협력 강화 지침이 내려온 후 저는 다시 창원 공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협력 점검 차원이었어요. 김중희가 다시 안내를 맡았죠. 공항에서 만났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정 안 바꾸시죠? 글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박성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눴어요. 또 오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뭘 보러 오셨어요? 지난번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저는 답했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얘기하죠. 오전 내내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생산 라인, 조립구역, 품질 검증실, 지난번 봤던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걸 봤죠. 사람들을 봤습니다. 용접하는 노동자, 부품 나르는 직원, 검수하는 기술자 모두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호가 저를 공장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소박한 곳이었죠.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받아 앉았어요.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IMF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왜요? 박성호가 되물었어요. 이해하고 싶어서요. 제가 답했죠. 왜 그렇게까지 확인하시는지요? 규격 이미 통과한걸요. 박성호가 잠시 밥을 먹다 입을 열었습니다. 98년 얘기했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공장 문 닫았다고요. 문 닫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뽑았어요. 나이 많다고. 기술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박성호가 계속 말했죠. 결국 건설 현장 갔어요. 막노동이었죠.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그랬어요. 기술자였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소용없었어요. 박성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니까 기술도 소용없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든 했죠. 그때 뭘 느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분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기술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외국 돈 없으면 공장도 못 돌리고 기술자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년에 방산 공장이 사람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어요. 붙었고요. 들어와 보니 달랐어요. 여기는 외국 돈 안 받았거든요. 우리 돈으로 우리 무기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엄청 중요했어요. 박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IMF 때 배웠거든요. 남한테 의존하면 무너진다는 거요.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우리 손으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는 거였어요. 완벽해야 했죠. 외국 부품 없이도 작동해야 하고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안 됐어요. 우리가 만든 걸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그 생각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박성호가 답했어요. 북쪽에 아직 있잖아요.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만든 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저는 박성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60대 노동자였죠.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책임감이 보였어요. 콜린스 씨,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멀리서 봐요. TV에서 보고 뉴스에서 듣고요. 근데 우린 달라요. 50km 위에 있어요. 언제든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절박해요. 완벽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왜 한국이 빠른지, 왜 꼼꼼한지, 왜 포기 안 하는지. 50km였습니다. 그 거리가 만드는 절박함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품질 검증실로 갔습니다. 박성호가 장갑차 한 대를 가리켰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거예요.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용접 강도요. 박성호가 작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규격은 통과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가 망치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들으며 말했죠. 이거 타고 나가는 애가 무사히 돌아와야 하니까요. 규격은 최소고 우린 최선을 줘야 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60대 노동자가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고 있었어요. IMF 때 실직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죠.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또 무너진다는 걸요. 박성호가 확인을 마치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통과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군에 납품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은 없어요. 박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공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군사력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무기 시연도 멋진 브리핑도 아니었죠. 60대 노동자가 망치 들고 용접 부위 두드리는 거였습니다. 실패를 기억하고 책임을 아는 사람이 묵묵히 일하는 거였어요. 차에 올라타며 김중희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답했죠. 숫자로는 못 배우는 거요. 김중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에 새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은 박성호 같은 사람이다.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세대가 규격 이상을 추구한다. 완벽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이들은 북쪽 50km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한국 군사력을 지탱한다. 문장을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박성호는 여전히 다음 제품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규격 통과한 것을 또 확인하면서요. 제 보고서가 공식 승인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평온했어요. 펜타곤에서는 일상적인 회의가 이어졌고 저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북아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긴급 소집 문자가 왔어요. NSC 상황실 즉시 집결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럴드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 합참 작전국장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동북아 지도가 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움직였어. 제럴드가 답했어요. 어젯밤부터 대규모 부대 이동 포착됐고 미사일 기지 활동도 급증했어. 이번엔 진짜 같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합참 작전국장이 답했습니다. 4단급 이상이에요. 전방 배치 완료 중이고 포병 부대도 전진했어요. 화학 무기 징후까지 나타났고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한 지역에 가득했어요. 부대 위치 표시였죠. 38선 가까이 밀집돼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요? CIA 부국장이 물었어요. 빨라요. 정보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30분 만에 한국군 경계 태세 격상했어요. 주요 기지 비상 발령 완료했고 예비군 소집 명령도 내려갔습니다. 30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분석관이 확인했어요. 이례적으로 빨랐죠.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박성호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했었죠. 북쪽 50km에 있다고요.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고요. 한국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며칠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한국군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했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날 한국군 전방 부대 배치 완료율 98%, 탄약 보급 정상, 장비 가동률 96%, 예비 부품 공급 원활. 둘째 날
가동률 95% 유지. 추가 부대 전개 완료. 보급선 이상 무. 정비 지연 없음. 셋째 날 여전히 95%. 탄약 소비 없이 대기 태세 유지. 장비 고장률 3% 미만. 저는 숫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사흘째인데도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급도 정비도 원활했죠. 제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군 지속 능력 어떻게 봅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추세로 보면 최소 2주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답했죠. 부품 재고 충분하고 보급 체계 효율적이에요. 한 달도 가능할까? 차관이 되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90일치 부품 비축하고 있어요. 생산도 계속되고요. 시간 지날수록 오히려 유리해질 겁니다. 합참 작전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군 준비 태세 흔들림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어요. 한국군도 경계를 유지했죠. 저는 매일 상황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7일째, 가동률 94%, 여전히 높았어요. 보급 정상, 정비 원활, 사기 양호. 10일째, 93%,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80%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14일째 92%, 2주가 지났는데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그래프가 맞았어요. 회의실에서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2주째인데도 한국군 전력이 거의 안 떨어졌어요. 제가 말했잖습니까? 저는 답했죠. 한국은 장기전에 강해요. 시스템도 있지만 사람이 더 큽니다. 사람이요? 부국장이 되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세대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절박하죠. 완벽을 추구하고 타협 안 합니다. 그게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럴드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보고서가 정확했어. 감정적 요인이 실제로 전략적 변수네. 3주째가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고 북한도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이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21일째, 가동률 91%, 3주가 지났는데도 90% 이상이었어요. 보급선 정상 작동, 예비 부품 지속 공급, 정비 능력 유지, 모든 게 원활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박성호를 떠올렸습니다.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던 그 손을요. 이 숫자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대 노동자가 밤낮으로 품질 확인하고 젊은 기술자들이 보급선 점검하고 정비병들이 장비 손보고 있었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것 하는 애들이 우리 아들 또래니까요. 한 달째가 됐을 때 북한이 공식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훈련 종료라는 명목이었어요. 위기가 끝난 겁니다. 한국군도 서서히 경계 태세를 낮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30일째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군 평균 가동률 93%, 한 달 내내 90% 이상을 유지한 거였어요. 보급 차질 없음, 정비 지연 없음, 부품 부족 없음, 완벽에 가까운 성적이었죠. 회의실에서 합참 작전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적이에요. 한 달간 이 수준 유지한 나라 처음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은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3년 전부터요. 아니, 어쩌면 20년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IMF 이후로요. 국방부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자네 보고서 다시 읽어야겠어. 감정이 전략이라는 게 이제 이해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호가 옳았어요. 규격 통과가 아니라 전쟁 대비였죠. 그 준비가 한 달을 버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성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성호 씨, 한 달간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놀라운 지속력을 보여줬어요. 평균 가동률 93%. 한 달 내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규격이 아니라 전쟁 대비였어요. 그 꼼꼼함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콜린스 씨, 우리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50km 위에 있으니까요. 항상 준비해야 해요. 다음에도 그럴 겁니다. 박성호.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보고서 맨 앞에 붙였습니다. 한 달간의 위기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새로운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관련 보고서는 계속 회자됐습니다. 감정이 전략이라는 제 주장이 논쟁거리였어요. 어느 날 제럴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콜린스,
이거 봤나? 뭔데요? 스웨덴 군사방송이야. 제럴드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죠. 새 영상 올렸는데 자네 얘기가 나와.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제목이 떠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한국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스웨덴어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영어 자막이 깔렸죠. 1년 전 우리는 한국을 가장 위험한 중형 군사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에 지난번 영상 장면이 잠깐 나타났어요. 181 그래프였죠. 많은 이들이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나레이션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위기가 우리 분석을 증명했습니다. 화면에 새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30일간 평균 가동률 93%라는 그래프였어요. 다른 나라 평균과 비교됐죠.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관 에단 콜린스는 현장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제럴드가 웃었어요. 유명해졌네. 화면에 제 보고서 일부가 인용됐습니다. 한국은 실패의 기억을 가진 세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다. 이 감정이 생산 속도와 품질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나레이션이 설명했어요. 콜린스는 한국 방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타는 애들이 내 아들 또래라고요. 화면에 박성호 사진이 잠깐 나타났습니다. 제가 찍었던 거였어요. 품질 검증실에서 장갑차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한국 군사력의 본질입니다. 나레이션이 결론 내렸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실패를 기억하고 책임을 아는 세대가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전 지속력의 기준으로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펜타곤 주차장에 차들이 늘어서 있었죠. 기준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제럴드가 답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려 해. 자네가 그 시작점을 만든 거야. 며칠 후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뤼셀로 와서 발표해달라는 거였어요. 한국 평가에 관한 세미나였죠. 저는 다시 브뤼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년 전 그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1년 전엔 웃음이 있었어요. 스웨덴 영상을 보며 과장이라고 했죠.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도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위험하다는 평가를 과장으로 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박성호 사진이 나타났죠. 이 사람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60대 노동자예요. IMF 때 실직했다가 방산 산업에 돌아왔죠. 그는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타는 애들이 자기 아들 또래래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이게 한국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본 세대가 다시는 그때로 안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죠. 타협 안 합니다. 이 감정이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0일간 가동률 그래프였어요. 최근 위기 때 한국군은 한 달 내내 93%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이게 감정의 결과예요. 생존 본능이 만든 숫자죠. 우리는 이제 이걸 전략적 변수로 봐야 합니다. 영국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북쪽 50km의 실존적 위협이 있고 실패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 현역이고 전쟁을 훈련이 아니라 생존으로 보죠. 이 조건 갖춘 나라가 많지 않아요. 프랑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태도입니다. 제가 답했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요. 규격 통과가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라는 마인드요. 한국처럼 절박할 순 없지만 그 정신은 배울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명함도 주고받았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죠. 콜린스 씨, 설득력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장 방문 추진해 볼게요. 추천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직접 보셔야 이해돼요. 브리핑 자료 말고 사람을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성호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박성호 씨, 오늘 나토에서 당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이제 한국이 기준이 됐습니다. 장기전 지속력의 기준으로요. 당신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콜린스 씨, 기준이라니 부담스럽네요. 우린 그냥 할 일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인정받으니 기쁩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규격 통과가 아니라 전쟁 대비로요. 박성호.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준이 된 사람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화려한 말 없이 묵묵히 일할 거라고 했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걷는데 여러 사람이 인사했어요. 콜린스, 브뤼셀 발표 좋았다던데 한국 보고서 다시 읽어봐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1년 전 브뤼셀 회의실이 떠올랐죠. 스웨덴 영상 보며 웃던 모습이요. 이제는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박성호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일하던 60대 노동자의 손이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업무는 조금 달라져 있었죠. 한국 관련 자문이 주 업무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계속 물어왔거든요. 한국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어느 날 아침 제럴드가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또 스웨덴이야.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뭡니까? 제가 물었죠. 특집 다큐멘터리래. 한국을 기준으로 삼게 된 이유라는 주제로요. 자네 인터뷰도 들어갔대. 저는 태블릿을 받아 재생했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차분한 음악과 함께 시작됐죠. 2026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은 정말 위험한가? 많은 이들이 과장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답을 알게 됐습니다. 화면에 여러 장면이 교차됐습니다. 한국 공장, 군사훈련, 보급 차량, 그리고 박성호가 나타났어요. 품질 검증실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나레이션이 설명했어요. 62세 박성호, 1997년 경제위기 때 일자리를 잃었다가 방산산업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규격 통과한 제품을 또 확인합니다. 화면에 박성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자막이 깔렸어요. 규격은 통과해도 전쟁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죠. 이거 타는 애들이 제 아들 또래거든요. 완벽해야 해요. 다음 장면은 제 인터뷰였습니다. 브뤼셀 세미나 때 찍은 거였어요. 저는 화면 속에서 말하고 있었죠. 한국 군사력의 본질은 기술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패를 기억하는 세대가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레이션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장기전 지속력의 기준으로요. 화면에 펜타곤 건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공식 문서 일부가 보였죠. 제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톤이 차분해졌어요. 패배를 기억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화면에 다시 박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망치로 용접 부위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의 한가운데에는 이름 없이 일하던 한 60대 노동자의 손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제럴드가 물었습니다. 어때? 정확하네요. 저는 답했죠. 제가 보고서에 쓰려던 결론이 저거예요. 박성호의 손이요.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동맹국 평가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나라 데이터가 비교되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기 전력만 보지 않습니다. 장기 지속력을 함께 평가해야 해요. 한국 사례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지표는 뭡니까? 생산 능력, 보급 회전율, 정비 자립도.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인적 요인입니다. 인적 요인이요? 분석관이 되물었어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저는 인정했죠. 하지만 현장 방문으로 파악 가능해요. 노동자들 태도, 품질 관리 수준, 책임감 정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2년 전 처음 말했을 때는 반발이 있었어요. 감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고요. 이제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에서 보낸 협조 요청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식 품질 관리 배우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라인 배치, 재고 관리, 보급 체계, 측정 가능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배워야 할 건 달랐습니다. 박성호의 태도였어요. 규격 통과가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요. 이것 하는 애들이 내 아들 또래라는 책임감이었죠. 저는 박성호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썼습니다. 박성호 씨, 이제 많은 나라가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시스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핵심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 책임감,
절박함. 이걸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길었어요. 콜린스 씨, 어려운 질문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거든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노력했죠. 이게 다른 나라에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강국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작은 완벽들이 모여서요. 규격 하나하나 제대로 통과시키고 용접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부품 하나하나 제때 공급하는 거요.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 어느 날 기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름 없이 일하면서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박성호.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했습니다.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어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죠. 저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진짜 강함의 기준이요.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브뤼셀 회의실에서 웃던 게 떠올랐어요. 스웨덴 영상을 과장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험했어요. 아니, 위험이 아니라 강했습니다. 그 강함은 무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박성호 같은 사람에서 나왔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다시 일어서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름 없이 일하면서 매일 작은 완벽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완벽들이 모여 어느 날 기준이 됐어요. 세계가 보는 기준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처음 쓴 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지워진 문장이 보였어요. 한국은 기술 중심의 군대다. 그 옆에 펜으로 쓴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실패의 기억을 가진 세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다. 이 유형의 국가가 가장 오래 버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았어요. 박성호가 증명했죠. 그리고 그 증명의 한가운데에는 이름 없이 일하던 한 60대 노동자의 손이